육아는 과학이다. 아이의 건강한 정서를 키우는 훈육법. 엄한 벌이 난폭한 아이를 만든다. 지금까지의 훈육 방식은 인류의 불행을 이어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엄격한 처벌을 통해 도덕심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아이들을 훈육해왔습니다. 심리학과 신경생물학 연구를 통해 이제 이러한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체벌이 폭력을 가르친다. 아이가 폭군이나 싸움꾼으로 자라는 것은 대체로 부모의 육아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고함을 치고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가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분노 체계와 두려움 체계가 과민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아이는 복종과 지배에 대해 배워 다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체벌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부모 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부모들 중 75%가 1살짜리 아이를 때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91%가 매를 맞고 있고 그중 10%는 도구로 맞고 있습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때려도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는 동생을 때리고 고양이를 발로 차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체벌은 아이에게 화가 나면 폭력을 써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함을 쳐야 할 때가 따로 있다. 어떤 잔소리는 불가피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거나 손가락을 전기 소켓에 넣으려고 할 때 안 돼라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함과 잔소리가 부모와 아이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끔찍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인간관계가 힘과 통제로 움직인다고 배울 것입니다. 배려와 친절, 협력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매일 야단치고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이에겐 엄청난 긴장이 쌓일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발산이 될 것입니다. 다른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은 긴장을 발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고 물고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전쟁놀이를 좋아하고 마음껏 총을 쏴 죽이는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사로잡힙니다. 부모가 계속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위협하면 아이의 상위뇌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뇌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와 하위뇌의 분노 체계가 과민 반응을 하도록 고착됩니다. 그래서 툭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파충류 뇌에 싸우기 아니면 도망치기 충동을 자주 일으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훈육은 아이와 사회 전체를 위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 그대로 사회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조형됩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악의적인 세상과 싸우도록 뇌를 영구히 정형화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을 통해 폭력과 학대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사회에서 다음 사회로 전달됩니다. 엄격하고 가혹한 훈육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을 억압하는 폭정을 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힙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계속 훈육한다면 가정에서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무서운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숨겨준 독일인들을 찾아서 조사한 결과 그들은 모두 인격을 존중하는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난폭한 어른을 만드는 훈육 방식. 육아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에이드리언 레인 교수의 연구에는 충동적인 살인자들의 뇌 스캔도 들어 있습니다. 그 뇌 스캔을 보면 살인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위뇌가 활발하게 활동했고
상위 뇌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거나 반성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부모에게서 분노와 고통 같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안과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전두엽과 스트레스 조절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감정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도움을 받아 격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정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때때로 화를 냅니다. 가스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청구되거나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으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치하고 원시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사소한 실망감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끔찍한 가정폭력을 저지릅니다. 잘못된 훈육 방식을 대물림하는 줄리. 줄리에겐 두 딸, 메리와 샘이 있습니다. 줄리는 걸핏하면 두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따뜻한 손길과 포옹을 받아본 적도 부모와 함께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4살인 메리는 엄마에게 야단을 맞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12살인 언니 샘은 메리에 비해 꿋꿋하게 버티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소리를 치면 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데 불과합니다. 줄리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식은 두 아이의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리는 뇌 두려움 체계가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겁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부족해졌습니다. 반면 하위뇌의 분노 체계가 과민하게 굳어진 샘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소한 좌절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경계와 규칙을 정한다. 우리는 가혹한 훈육이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며 도덕적인 시민으로 키우기보다 난폭한 어른으로 만들기 쉬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혀 훈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아이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에게 경계를 정해주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들 중엔 어린 시절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 교사나 부모에게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로만 그러지 말아라, 얘야 그건 잘못이야 라고 타이르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반대로 아이에게 통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사회적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부모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엄마를 때리거나 발로 문을 걷어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화를 폭발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런 행동을 하면 속이 후련하고 우쭐한 기분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디쯤이 한계인지 모릅니다. 신경학자들은 감정을 폭발한 후 반성을 하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가 9살이나 10살이 되면 너무 커서 타임아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나 다른 가족을 괴롭힐 것입니다. 아이와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수치심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확신을 갖고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정해진 경계를 넘을 때 당장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조와 동작에서 확고함이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아이와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 아이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성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충동이나 원시적 분노를 다스리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잘한 행동은 크게 칭찬한다. 잘한 행동에 대해 큰 감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와,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하다니 정말 잘했어. 넌 참 친절하구나.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반응한다.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반항하거나 말썽을 부리면 화를 내고 착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당연하다는 듯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식탁에 푸딩을 섞고 장난을 친다면 아주 차분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러면 오늘은 DVD를 못 보게 할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말썽 부리는 아이를 진정시키려면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고함을 지르면 아이의 원시적인 파충류 뇌와 포유류 뇌를 자극하고 결국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은 무시한다. 아이가 의자를 발로 차거나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내려갈 때에는 무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극이 부족하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아마 부모가 동생이나 휴대전화, TV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칭찬이나 다정한 신체 접촉 등 관심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사소한 심술에 관심을 보이면 아이는 곧 그런 식으로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는 부모가 화를 내는지 눈치를 살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마주치지 말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대신 아이의 자극 욕구와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가족 규칙을 정한다. 분명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이의 구조 욕구를 채워줄 뿐 아니라 상위뇌를 사용하게 합니다. 규칙에 따라 상벌을 주지 않는다면 가정은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규칙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혼동과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규칙은 우리의 상위뇌가 공격적인 감정을 점검하고 오래된 포유류뇌와 파충류뇌에 의한 본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종종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규칙은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규칙은 공정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공정하다고 느끼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규칙을 적어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놓자. 때리기, 욕하기, 기물파손 등을 금한다는 규칙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규칙을 어겼을 때는 타임아웃을 할지, 좋아하는 장난감을 압수할지, 혹은 집안일을 해야 할지 등 어떤 벌을 받는지 정한다. 규칙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를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단순하게 말한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공정성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무엇이 인색하지 않고 관대한 행동인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상위뇌가 충분히 발달할 때까지는 아이에게 설득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5세 이하 아이에게는 간단하게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 분명하고 단호하되 화를 내지 말고 말합니다. 안 돼. 그만해.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또다시 그런 짓을 하면 벌을 줄 거야.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해 있다면 아이를 감싸 안고 이야기합니다.
신체가 지나치게 각성된 아이는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5가지 훈육법. 어떤 행동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고 훈육할 때는 아이의 오래된 파충류 뇌의 원시적인 두려움 체계나 분노 체계를 활성화하거나 지배와 복종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위뇌가 활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선택과 결과 제시하기. 선택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포스터 클라인이 개발한 훈육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하위뇌의 두려움 체계나 분노 체계를 활성화하지 않고 상위뇌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방법은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아이들에게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5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알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태사는 셈이 나서 동생이 생일날 받은 새 인형을 발로 밟아 망가뜨렸습니다. 엄마는 태사에게 심부름을 해서 번 돈으로 동생에게 인형을 다시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와 약간 다르게 태사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부름을 해서 동생에게 새 인형을 사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바비 인형을 주는 것 중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동생은 언니의 바비 인형을 받아도 기뻐할 것입니다. 엄마는 태사와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관심이라는 보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2가지 중 선택을 하게 해서 상위뇌가 활동하도록 유도합니다. 반드시 당장 그 자리에서 적절한 선택이나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르다 보면 부적절하거나 무의미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자. 아이에겐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떤 벌을 주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벌은 그날 안에 주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한 행동을 금방 잊어버리므로 간격이 길어지면 행동과 결과를 연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영화관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은 피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날 안에 벌을 받게 한다.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 스티커, 점수제, 특혜와 같은 보상은 아이들의 상위뇌를 발달시킵니다. 행동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보상 체계가 없으면 주로 야단만 치고 칭찬은 덜하게 됩니다. 잘못한 행동에 관심을 주면 아이는 점점 더 말썽을 부립니다. 반대로 잘한 행동에 관심을 보이면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동기 없는 행동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의 뇌는 대체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른들은 금전과 일이 주는 만족감과 사회적 접촉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합니다. 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달려들지 않는 것은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스티커나 점수 따위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자라면서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좋은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좀 더 복잡한 동기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양보하거나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으로 가능한 곧바로 스티커를 주자. 그래야 행동과 결과가 분명하게 연결됩니다. 일정 개수의 스티커를 모으면 좀 더 큰 보상을 주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티커판을 벽에 걸어두면 얼마나 많은 스티커를 받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
계속해서 잘하려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취침 시간을 늦춰주거나 아빠와 공원에 나가거나 작은 깜짝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잘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보상이 필요한데 점수를 매겨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어주면 효과적입니다. 아이는 용돈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용돈을 버는 것은 생활력을 키우는 훌륭한 연습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심부름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가족 규칙을 잘 지키거나 친절한 행동을 하면 점수를 줍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압수하고 노력해서 찾아가게 합니다. 잘한 행동에 대해 관심을 주면 더 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부모들은 흔히 아이를 가르칠 때 야단을 치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하위 뇌에서 원시적인 경보와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과다하게 활성화시키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분노와 불안 같은 성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단어들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종종 반항과 불복종을 유발합니다. 이와 달리 생각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이의 상위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고함을 지르며 꼬마 황제 떼쓰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단어를 사용해 봅시다.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하지만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줄 거야.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방 밖으로 나갑니다. 반면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말은 이런 식입니다. 또 심술을 부리는구나. 우리가 내게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은 모르는구나. 이런 말은 아이의 분노 체계를 더욱 자극합니다. 타이밍. 타이밍이란 상황이 정리된 후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갖고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타이밍은 아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말썽을 부린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이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은 묻혀버리기 마련입니다. 타이밍 훈육법의 창시자인 바이닝거는 타임아웃에 대해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 방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밍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화를 폭발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점차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타이밍은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감정에 주목합니다. 생각하는 의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생각하는 계단이나 의자에 앉힙니다. 이 방법은 아이에게 자신이 한 일이 왜 잘못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위뇌를 이용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종의 타임아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닫힌 문 뒤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닌 좀 더 가벼운 벌입니다. 아이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된 느낌이 덜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단호하고 엄한 목소리로 경고를 합니다. 쌤, 우리 가족은 욕을 하지 않아. 또다시 욕을 하면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야 해. 아이가 계속 말썽을 부리면 실행에 옮깁니다. 차분히 아이를 들어서 계단이나 의자에 앉힙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게 합니다. 아이에게 바르게 행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아이를 놀게 해줍니다. 다시 말썽을 부리면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중간에 아이가 계단이나 의자에서 내려오면 다시 데리고 갑니다. 차분하게 아이를 잡아 의자에 앉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아이들에겐 타이밍을 사용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봅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 방에 가두어 두는 훈육 방법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가 욕을 하거나 동생을 걷어차거나 인형을 빼앗기 전에 상위뇌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을 할 때는 부모가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하고 한 살마다 1분씩 시간을 늘려갑니다. 5살이면 5분 동안 타임아웃을 합니다. 그보다 오래 하면 아이가 버려진 느낌을 받거나 공포나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하위내의 분리불안 체계를 활성화해서 고통 중추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타임아웃은 반항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특히 형이 나보다 그림을 잘 그렸어. 형의 그림을 망쳐놓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무렵,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만큼 상위뇌가 충분히 발달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타임아웃은 고통을 주는 훈육 방법이므로 최후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위험하거나 파괴적이거나 해를 입히는 행동이 아니라면 우선 다른 방법들을 고려합니다. 타임아웃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타임아웃을 할 거야 라고 미리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할 때는 바로 아이를 들어서 떼어놓아야 합니다. 방에 아이를 가두어 둘 때는 아이를 그곳에 두는 이유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너는 여기 6분 동안 있어야 해. 때리는 건 잘못이기 때문이야. 문을 닫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아이가 혼자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문 밖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절대 문을 잠그면 안 됩니다. 문을 잠그면 아이 뇌에서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공포는 뇌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타임아웃을 하는 동안에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고 아이 혼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걸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썽을 부리면 처음부터 다시 타임아웃을 합니다. 타임아웃을 남용하지 않는다. 타임아웃의 단점은 상황에 좀 더 알맞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겐 타임아웃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이가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격한 감정에 휘말려 있거나 상관없이 무심코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루해서 말썽을 부릴 때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벌을 줄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극 욕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4살짜리 아이가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45분 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오렌지 주스에 거품을 불고 포크로 식탁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육아는 구조와 자극과 인정을 바라는 아이의 심리적 욕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외출을 할 때는 아이가 지루해서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크레용이나 장난감을 가져가거나 낱말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주는 등 자극 욕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격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타임아웃으로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타임아웃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아이가 격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는 타임아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5세 이하 아이들은 유난히 짜증을 부리고 바닥에 누워 떼를 쓰는 날이 있습니다. 옷을 입히거나 다른 아이에게 장난감을 빼앗기면 울부짖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이 뇌에서 고통체계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아이에게 타임아웃을 한다면 2배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상실감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아이에게 위로를 해주지는 않고 벌을 주는 꼴입니다. 이런 경우 타임아웃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격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엄마 아빠는 벌을 준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얌전하게 행동해야만 좋아한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씨름할 때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는 내게 화를 낼 것이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기를 죽여서 열정적이고 충만한 삶을 사는 능력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격한 감정을 느낄 때 타임아웃을 사용하면 뇌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기를 죽여서 열정적이고 충만한 삶을 사는 능력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격한 감정을 느낄 때 타임아웃을 사용하면 뇌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아이가 상실감, 실망감, 분노로 힘들어할 때는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정적 고통을 느끼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면 다량의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가 울음을 그칠지 모르지만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어떤 아이들에게는 반복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까? 아이들이 2~3살이 되면 부모가 분명한 경계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경계가 없거나 너무 느슨하면 아이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 들고 자신이 부모보다 더 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다른 한편으론 아이를 매우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훈육으로 아이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심리치료나 가족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키포인트 1. 부모가 화내고 야단치고 잔소리를 하면 아이의 분노 체계와 두려움 체계가 과민해진다. 2.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무시하고 잘한 행동에 보다 관심을 보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타이밍이 타임아웃보다 나은 이유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족 규칙과 분명한 경계는 아이를 안전하게 느끼게 한다. 5. 선택과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려움 체계와 분노 체계가 아닌 이성적인 상위뇌를 활성화한다. 6.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훈육은 정신건강은 물론 사회지능과 정서지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